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세수하고 왔습니다. 방금 1부가 1시간 됐어요. 1시간.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끼리는. 네. 내가 야영모 형으로 야, 딴 애들은 뭐라고 하냐 했더니 인덱스 안 씁니다. 정말 시크릿카 옛날들 고생들 하는 것 같아요. 조선 뭐 기계 정말 네. 그렇죠. 태양 케미칼도 정말 스프레드 보고 있으면 정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다가 나도 연초에 로켓 좀 봤었잖아요. 네. 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로켓가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로켓가 스프레드가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주가 반등이 났었죠. 그때 나 좋아했었잖아. 난 좋아하고 야연모 연구원이 좀 조심하자 그랬었지. 그게 왜 그랬냐면 무역 전쟁에 대한 그 약간 좀 끝난다라는 얘기가 그때 돌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강력한 게 그거예요. 돈을 아예 안 돌게 하고 그냥 완전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맨드를 떠나서 그냥 다들 위축되어 있는 거구나. 위축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또 넘어갔었는데 그래? 한번 14, 1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걸 포기 안 하고 나한테 지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시클리컬이 안 됐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셔야 되는 게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정유화학 쪽이 당연히 뭐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좋아지면서 올라온 부분들도 있었지만 포스코라는 대박 종목이 또 한번 나왔었고 맞았지.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는 캐터필라라는 대박 종목이 나옵니다. 굴삭기. 그게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인프라 투자가 나오고 재정 지출 나오고 돈이 돌게 되면서 자료 썼었잖아요. 썼었죠. 순서대로 그래서 가고 있다. 순서대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18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역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그게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넘어갔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구원 판단은 무역 전쟁이 원인이다. 지금은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이게. 근데 이게 보시면 14하고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격앙됐어. 나에 대한 이제 그래 재밌어지고 있어. 그래. 그림 4번하고 그림 5번을 보세요. 물가라는 게 15년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을 들어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네. 여기서 미국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때 당시에 실업률 내려오면서 그렇게 안 좋았다는 영국이 2% 넘어서 3% 물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2%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17년 하반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서. 그러면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18년 3월부터인데 17년 후반기부터 18년 초반까지 주가가 거의 많이 안 올라갑니다. 시클리컬 주가가. 그러면서 급격하게 캐터필라를 포함해서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게 원래는 그 다음에는 물동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해운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해운도 정말 운이지수 보고 있으면 정말 그렇죠. 와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였는데 트럼프가 오면서 금리 인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었던 거고요.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만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만 금리 인상을 주주장창했으면 미국만 폭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제어하면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올라올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야영은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고 있는 거네 지금. 아니요, 좋진 않죠. 근데 왜 갑자기 또 발빼?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그런 건데 이게 이거는. 근데 과연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이슈들은 또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 좋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사실은 트럼프 이전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맨 처음에 2015년 16년도 때 옐런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왜 물가가 오르지 않는지 모르겠다. 필립스 커브가 잘못됐다. 그리고 아마존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그때 돌다가 그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나도 할 말 많았구나 지금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클리컬이 됐어요. 그때는 맞아. 전부 다 되긴 했었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DY 파워라는 종목이 캐터필라한테 하면서 대박 종목으로 2배 이상 그냥 올라가기도 했었죠.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18년 초반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제가 썼던 자료가 그때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수요를 보지 못한 종목에서 이제 나올 거다. 그때 당시에 수요를 안 보여줬었는데 쩔어 있었던 종목들이 LNG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배 넘게 재빠르게 갔었던 종목이 동성화이팅이나 한국화분들이 그때 당시에 올라갔었던 게 해운 쪽이 이제 넘어가는 과정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LNG는 지금 사실 패러다임 시프트니까 계속적으로 질질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때 이제 올스탑이 된 거죠. 네, 그런 얘기들도 또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이거 시크릿 턴어라운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시크릿카를 저 자신도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이거 한두 번이지 할 때마다 이제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사실은. 이제는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아침에 염동찬 연구원이 아까 아침에 들어왔었잖아요. 네. 나한테 이제는 시크릿카를 볼 때가 됐대. 내가 그만하자. 내가 그랬는데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파트 2 때문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야 아까 말했던 화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제 섹터 쪽에 궁금해하는 거는 뭐 발주 사이클도 있고 뭐 이게 변화들이 뭐 이게 좀 어때요? 뭐 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올라가려고 잠깐 스프레드가 나왔다가 네. 또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한번 조선부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25페이지부터 담아온 거는 시클리컬의 전반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시클리컬의 특성상 돈을 벌면은 증설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ROI 확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음 차순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차순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는 해운이나 조선이나 해외 건설이나 부동산은 아니죠. 해외 건설에서 그 다음에 해양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기자재 쪽이나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시클리컬의 아이디어를 담아온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경기 사이클에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5페이지에 이 두 번째 단락에다 넣어놓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 25페이지 맨 아래에 네. 정유학에서 건설 철강 갔다가 해운 조선 갔다가 기자재 해양 신재생 갈 거다가 야연매 연구원이 계속 봐왔던 어떤 순서였었거든 이게. 그러다가 이 어디서 건설 장비 철강 비철에서 2018년도에 딱 끊겼죠. 해운으로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간 거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넘어갔어야 되는 그럼 이번 순서가 사이클이었었는데. 되면 해운 조선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해운이 먼저 돼야지 사실은 조선이 좀 되는 해운은 거죠. 어때? 지금은 안 좋죠. 야, 그래서 이게 야 지금은 안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무역 전쟁이 결국 해운 이렇게 되면 무역 전쟁이 되면 더 해운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격화된다라고 하면은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비단 시클리컬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해운 조선이 돼야 뭔가 서로 무역적인 것도 변화가 생기는 시그널이겠는데.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쪽에서 발주가 어쨌든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LNG보다는. 컨테이너 물동량 정도 늘어나고 네. 벌크도 마찬가지고요. BDI도 완전 진짜 뭐 500대까지도 내려갔었다가 지금 1000까지 올라온 클락슨이 상황인데 예. 어떻게 빠졌냐면 갑자기 빠집니다. 갑자기 그냥 클락슨이 내가 그걸 기억이 나는 네. 게 차트를 보면 돌파해가지고 쫙 날아가는 모습이 나왔었어. 그래서 이제 막 흥분해가 형한테 야 공격적으로 해야 돼 말했어. 정말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빠졌지 수직으로. 수직으로 빠졌죠. 클락슨이. 예. 그거는 BD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DI랑. 예. 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운임 지표들이 클락슨이 많은데 그게 급격하게 갑자기 빠진 건 뭐냐면 그 무역 전쟁이 세금 부과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돈이 비싸지니까 그 전에 많이 땡겼던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버티다가 이게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니까 이제 쭉 빠졌던 거죠. 네, 그러면서 주식은 그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안 됐던 거고 실물 지표가 좀 이따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 크게 보면 4가지밖에 없거든요.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 그 다음에 주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채권에 돈이 몰렸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 상승 사이클에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화 공급이 거의 그쪽으로 다들 쏠려 있다가 지금 뭐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잖아요. 여전히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도 돈이 안 도는 거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 돈이라는 거는 수익률을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게 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좀 더 이제 순환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래도 LNG 개발 시대 가니까 이쪽은 되게 좋게 봤던 거 아니야? 지금도 뭐 지금도 괜찮긴 한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조선 그림 29에 발주가 이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17년, 18년대까지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네. 그러다가 급격하게 1분기 이후로 쭉 빠져버립니다. 야명이 드디어 이제 할 말을 하는 생각인 거야. 이게 이렇게 막 무너지니까 이게, 네, 이게 뭔지 궁금했던 거구나. 너는 계속. 이게 돈이 계속 돌고 사실은 미국만의 돈이 돌았었던 경기가 돌았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유로가 좀 강해지는 국면이었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더 돌았다라고 하면 발주가 쭉 뿜고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쪽도 안 도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냥 쭉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19년도 1분기 보시면 발주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뭐 유럽 선주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지금 되게 뭐 성과가 싸고 이렇게 뭐 선봉량 대비 수주 잔고가 낮다고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심장을 가진 선주들이 없겠죠.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어야 조선 발주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려면 선행 지표는 당연히 운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이걸 보니까 전략팀이 아까 왜 그런 사고를 갖게 되냐면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우기다가 무너졌거든. 네네. 전략팀도 우리가 전략팀 트라우마처럼 야 이거 판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전년에 튼 거야. 지금 신중호랑 네. 최강혁 쪽은 네. 야, 인플레이션 기대 이거 틀자 그냥. 근데 아까 야일모 연구원 말해서 내가 뭐 때문에 아니 형모는 지금 말이 무역 전쟁 때문에 시작이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똑같은 지금 근데 고민이야. 똑같은 고민이야 사실. 바텀업으로 보면은 꺾이는 딱 추세가 딱 그때를 그때였구나. 기점으로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데이터가 이르네. 공교롭게도. 시클리컬에 이 뭐 인플레가 안 났다, 시클리컬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대박 종목들이 다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와중에 흥분했어. 맞아요. 그 와중에 원래 뭐 빵 주식들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냥 미국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쪽은 된 거지. 사실은 뭐 시클리컬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급격하게 빠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텀업으로 짚어 넘어갈 게 이제 그림 29의 발주량 보시면은 그렇게 됐었다라는 부분들. 근데 지금 오케이. 환경 자체는 선봉량 대비 수주 잔고가 거의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발주 환경 자체는 좋아졌다. 그러나 선행 지표는 운임인데 28페이지 그림 31번을 보시면 봐봐. 요걸 보십시오. 그러면 보시면은 섬치탕제. 봐봐 진짜. 와 무슨 하한가 몇 방 맞은 거 네, 같아요. 운임이라는 야. 게 보시면 18년도 때까지 이렇게 좀 플럭추에이션은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트렌드를 갔다가 18년도에 초반부에 한 번에 또 쭉 빠집니다. 19년 초반이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올라갔으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운임 지표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미리 땡겼던 수요들 때문에 운임이 버텼었던 거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야 드리고요. LNG선 스팟간 운임 같은 것들도 와 이거 진짜 그쵸. 다 날렸네. 네. 뭐 그리고 VLCC라는 탱커 쪽도 보시면은 쭉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다가 쭉 빠지고. 2019년에 운임들이 정말 최악이네. 이 지표들은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먼저 영향을 받았던 거는 그 화학 케미칼 쪽의 제품 가격들이 많이 그러니까 영향을 제품 가격보다 받았고요. 내가 놀랬었거든. 네. 내가 이제 로켓을 아시다시피 연초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스프레드를 보고서 이게 뭐야 이게 네네.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 스프레드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조선 지표를 보시면은 이 보시면 거의 바닥권에 진입을 합니다. VLCC 어닝도 마찬가지고 아프라막스는 지금은 다 왔네. 반등으로 올라왔고 MR 쪽은 또 많이 안 꺾였어요. MR이라는 거는 미드레인지라고 해서 예를 들면 케미칼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 이 정제된 그런 것들을 유류품들을 싣고 나르는 건데 좀 덜 꺾었고요. 그리고 케이프 사이즈라는 건 벌크선인데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철광석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건데 이건 좀 낮았네.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조금은 트렌드로 올라가는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비디아가 올라왔었고 페노션이 올라왔었던 이유가 있다. 라는 것들이고 파나막스 운임도 역시나 19년도에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것들, LNG선 운임도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고요. VLGC도 조금 오르는 트렌드. 그리고 여기서 컨테이너선 쪽을 봐야 되는데 컨테이너선 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컨테이너가 구주 항로, 그러니까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것들, 유럽의 경기를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또 아메리카로 가는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소형 컨테이너선 운임들도 바닥 찍고 지금 고개를 들은 것들 그림 39를 보시면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그림 40에 6,800 TEU급, 이게 이제 뭐 조금은 대형 중대형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트렌드다. 그리고 신조성과 지수는 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급 쪽이 많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중고성가 지수도 올라가는 트렌드였다가 지금은 당연히 중고성가는 운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선 거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바텀업으로 짚어보면은 해운이나 조선 쪽도 거의 바닥을 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게 간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바닥은 디디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LNG는 미국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LNG를
뭐 아시아 쪽으로 이제 판매를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젝트 개발을 지금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 중국에 갖다 팔아 이게 확실히 그림이 좋은 건데. 그렇죠. 이게 또 판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다 되면- 꼬이는 거니까 예. 지금. 네. 근데 중국은 지금 아시겠지만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예,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준율을 그러니까 계속 아까 인하하기도 힘들고. 일부를 어떤 분은 이제 들어보다 뭔 얘기하나 나 다 아는 얘기인데 하시겠죠. 사실 아는 것 같으면 잠깐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 처한 상황이죠. 부채가 너무 많아요, 중국이. 부채가 어떤 안 많고. 좋게 보는 사람이 터진다 그러는데 중국도 버틸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랬을 중국도 그럴 수는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카드가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게 때 중국입니다. 위안을 약세로 가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 위험하죠. 예. 그 무작정해서 미국과 항전하기 위해서 위안을 뭐 치를 뚫고 이렇게 허용한다? 그건 만만치 않은 그림이야. 그거는 너무 음모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 부채 비율이라는 게 그 국가의 GDP 대비해서 부채를 보는 건데 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채 줄이거나 GDP 올리거나. 그렇죠. GDP를 올리려고 하면은 아까 서두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얘기해준 대로 MV는 PY라는 공식이 있죠. 거기서 이제 본원 통화 공급량에는 늘려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하는 거는 그런 카드를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면은 GDP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위험성이 되고 위안화가 또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중국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카드가 많이 없다. 그건 중국 붕괴론이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제가 여기서 언급 안 하는 거는 네. 설마 그렇게 그렇- 병신짓을 네, 하겠나 그냥 하는 네, 건데.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는 그러니까 거죠. 트럼프가 무섭다는 게 그거야. 네. 트럼프는 중국이 못 버틴다는 걸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최근에 관세 부과를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했는데 중국은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가 작다라는 걸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할 나도 만큼 굉장히 나는 깜짝 똑똑한 놀랐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놀란 게 그 넷플릭스 자꾸 얘기 넷플릭스 보니까 요즘 거의 트럼프 다큐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네, 보다 맞아요. 보면 거의 보면은 이 젊은 그 사람이 잘- 어떻게 해왔는지.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별짓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참 가끔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쇼맨십 하는 거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좀 이상한데 굉장히 스마트한 부분도 많더라. 네. 이게 이 사람이 그래서 보조금 부분들이 있고 사실 판벨트 쪽에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랬거든. 판벨트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행동하면 중국 애들이 무역 보복하면 자기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보조금 때리면서 자기가 설득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그쵸. 나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너네 중국 버틴다고 니네가 그래? 뭐 이런 식 나오는 거는 오늘 사실 이 구조 이해하면 딱 와닿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부채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아 지금 내가 봤을 때.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중국도 이게 무역 전쟁이 뭐 영원하리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그것도 사실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한번 터지겠죠. 그럼 정말 그러면 블랙스완이 그러면 거기서 진짜 다 같이 좀 끝나는 거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LNG 지금 그 생각 고민도 하더라고 사람들. 그런가요? 그래서 LNG는 뭐 계속 좋다라는 게 미국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러시아라는 국가가 사실은 가스를 판매하면서 살아야 되는 국가인데 PNG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PNG를 미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LNG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번에 했던 얘기고. 네, 그래서 LNG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 32페이지, 33페이지는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네. LNG 프로젝트 보시는데 뭐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200척이 넘는 것들이 대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들을 담아온 거고요. 태양광 얘기 잠깐 합시다. 태양광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시클리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네. 폴리실리콘이 정말 여기 차트 보면 끝없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뭐, 근데 뭐 한 몇 주째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오르진 않고. 이게 와 진짜 이 폴리실리콘 무섭더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셀모듈 쪽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회사 측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OCI죠. 네. 그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은 하반기 지금 중국의 정책이 이제 제대로 나온 게 며칠 안 됐어요. 4월, 5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하려는 건 뭐냐면 보조금이 있는 프로젝트, 필요한 프로젝트와 보조금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로 나누겠다.
그래서 보조금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8에서 한 10기가와트 정도, 그래서 보조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한 20에서 30기가와트 정도, 이게 배치가 되면 하반기 때는 중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근데 중국 외의 국가에서는 이미 태양광 설치 수요가 좋기 때문에 중국만 늘어나게 된다면 설치 수요가 늘어나고 대부분의 증설 물량들이 상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보시면 전 세계 태양광 설치 수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보시면은 중국이 보조금 정책을 그때 끊어버려요, 아예. 그래서 아예 이제 설치를 못할 정도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19년도에는 그래도 한 20% 이상 성장을 해서 120기가와트까지 설치가 될 거고 2020년에도 역시나 17% 정도가 성장해서 140기가와트까지 나올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그리고 42페이지까지를 보시면 폴리실리콘부터 셀 모듈까지의 증설 물량들을 담아온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19년도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과거에 이제 2018년도 초반까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18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꺾이게 된 게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면서 그게 꺾였었는데, 그때 이제 뭐 프로젝트들의 증설하는 것들이 좀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19년 상반기까지 증설 물량으로 잡히다가 이제 19년을 기점으로 1달랑이 난다. 그렇게 따지면은 상반기에 대부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패턴을 태양광 쪽에서도 보일 거다라는 부분들을 담아온 겁니다. 중국 업체들이 근데 보니까 정말 많네요. 이게 뭐 네. 너무 많아서 OCI도 참 그래도 OCI와 이제 독일의 바커라는 이제 기업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소규모 기업들이 많아요. 그 폴리실리콘 보시면 10,000톤 이하짜리의 그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한계 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지금의 폴리실리콘 가격에서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파이낸싱을 얻어서 했기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사실상 구조조정이 돼가는 과정이고, 살아남을 것들은, 기업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OCI라든지 바커라든지 굉장히 큰 기업들 위주로 살아남고, 태양광 설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중국 쪽이 뭐 예를 들면 단가가 낮다라고 해도 OCI나 바커 쪽까지는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저 OCI 오늘 한다 그래서 좀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어쨌든 이제 OCI 보면 중국이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중국이 중요하죠. 미중 무역 분쟁 자기가 봤을 때는 좀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태양광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나 네네. 전반에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 업황에도 악영향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한적인 건지. 뭐 아예 없다라고 하긴 좀 힘들죠. 아무래도 환경 정책이라는 것들이 체력이 약해졌으니까 더 위험한 거지. 네. 그거는 뭐 며칠 전에 발표했었던 경동나비엔도 같은 환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아무래도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다가 관심을 쏟느냐 저기에다 관심을 쏟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을 지금 증설 사이클이 조금 일단락 나면서 이제부터 그리드 패리티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통의 과정들이 이제는 좀 수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미칼은 사실 전 연초에 케미칼 이제 바닥 한번 잡고 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바이콜드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급격히 정말 유가 올라오면서 급격히 더 무너져 버리더라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이거. 드리는 부분은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가라는 거는 하루에 뭐 1억 배럴씩 그 이제 거래가 되는 굉장히 큰 상품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도 발달이 되어 있고 달러로 거래가 되고, 그래서 투기 수요가 항상 붙는다라는 거죠. 블룸버그에서도 나오는 비상업적 순매수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투기 수요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 가격들보다 이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올라가는 속도도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 저유가 시대 때는 사실은 그때 저유가가 계속되리라고 봤었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때 저유가의 수혜를 봤었던 것들이 사실은 납사 가격 때문에 스프레드에 이제 뭐 그 긍정적인 부분을 봤던 게 케미칼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46페이지부터 스프레드만 일단 보시면은 요것도 똑같아요. 18년도 때까지 이제 버티다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에틀렌 같은 게 연초에 올라왔었잖아 스프레드가. 그게 이제 무역 전쟁이 조금 내가 이거 그런 봤던 거 거거든. 아니냐. 봤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네, 네. 이렇게 무너졌어 지금 에틀렌이.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게 뭐 제품에 대한 이제 리스타킹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소진을 하고 리스타킹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동안에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됐었죠. 이런 것들이 다 이건 사실 매일 매크로적인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네. 일반 투자분들이 이걸 매일 업데이트 보시면 편한데.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뭐 공급단의 이슈일지는 모르겠지만 유가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유가가 저유가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케미칼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앤홀드로 주구장창 갖고 가기는 매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도래를 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이 커집니다. 기업들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아침에 세진중공업 얘기했듯이 화학과 정유 쪽에서 증설 사이클 들어가면서 세진중공업이 수주를 받잖아요. 자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 안 좋은 건. 그러면서 증설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의 수요 창출이 나와야지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제품 가격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스프레드 자체가 워낙 바닥을 딛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걸 반영을 하고 있고 반등은 나올 이런 것들이 만약에라도 조금 뭐 센티멘트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프레드가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이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 의견은 유지는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야얀모 연구원이 오늘 2부에서 파이팅을 보여준 게 내가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자꾸 센터에 공격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이 자료에서 종목을 딱 2개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2개만 했냐 했더니 나한테 딱 그러고 할 게 없습니다. 대표주 현대중공업이랑 OCI 딱 2개만 해버렸어.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유는 어차피 뭐 시클리컬이라는 게 현대중공업이 가면은 삼성중공업이 뭐 안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바텀업으로 현대중공업은 좋고 삼성중공업은 안 좋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바텀업으로 쓰고 삼성중공업 쓰고 미포를 쓰고 그런 게 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오면 당연히 저는 매일같이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목만 넣어놓은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중공업은 만약에라도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만약에라도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에 있었던 대표 종목들 포스코, 캐터필라와 같이 1등주이기 때문에 가장 퍼포먼스가 우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을 넣어놨고 대우조 문제는 어떻게 돼가 지금 이제 거의 대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걸리는 결합 신사에 돌입이 되었다라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다 써놨는데요. 지금 유럽으로부터 이런 결합 신사를 받고 이게 반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반대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유럽의 선주들 입장에서는 이 전 세계 1등인 대우와 현대중공업이 결합을 하면은 성과 상승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5가 되면 어떡하냐 이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왈가왈부하기는 힘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대우조선을 한다고 하면은 슈퍼 빅1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담아온 거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업황이 좋아져야지 슈퍼 빅1이든 슈퍼 빅2든 뭐든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지금은 인수나 인수 효과를 논할 때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OCI는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상저하고의 패턴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는 안 좋은데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 그래서 여전히 바이를 외치고 그리드 패리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설치 수요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자유명 연구원이랑 말하니까 저도 굉장히 의구심도 풀리고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오늘 말했던 그 가장 먹진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금 조선이나 이쪽 애널들이 뎁스제를 안 쓴다는 거지. 안 팔리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OCI 이 거래량이 보통 거래량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이 네. 진짜 없네요. 아무도 관심 없기 때문에 네네. 이상하게 우리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그때 맞아요.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막 죽으라고 이거 저는 그래도 쪽에서 보려고 하다가 나 데이터 업데이트도 잘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언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죠. 봅시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것도 이제 보통
이게 만약 돼야 그래도 글로벌 경기의 시그널이니까 어떻게 했던 그렇죠. 간에 아무리 아마존이 세상을 지배해도 뭔가는 날라야겠죠. 네네. 우리 오리나 연구원 그 자료도 나왔지만 결국 나르는 건 새벽에 지하철 기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고 본다면 오늘 저도 야인모 연구원도 파이팅하고 우리 한번 시장에 다시 한번 우리 물론 만만치는 않아 보여 지금. 그렇죠. 뭔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분명한 거는 트럼프가 너무 상황을 파악 못하고 또라이 짓만 하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사실 오늘 일부를 듣고서 저는 또 정리가 돼서 얼마 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세미나에 질문이 와서 했단 말이 있는데 트럼프는 생각보다 확실히 그 사람이 사업을 보면 적자라고 보면 사업도 못했다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요새 제가 가끔 권해드리는 게 넷플릭스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트럼프 다큐를 보시라고 그래요. 내가 그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정말 그 부동산 개발업자였는데 그 보니까 그냥 그런 딜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 딜에 그렇죠. 네. 밀고 당기고 그래서 질질 끌면서 지가 원한을 얻을 때까지 하는데 어쩌면 시진핑도 굉장히 만만치 않으신 분인데 이분은 정치인 출신 아니야. 네, 그렇죠. 이게 게임으로 본다면 어째 수가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야. 중국은 패를 지금 위안화를 7을 깨고 올린다. 나는 위안화 가치 떨어뜨린다. 나는 그거는 같이 죽자는 얘기인데. 네. 트럼프 시진핑은 할 수 있지. 왜냐면 그래 한번 해볼까 곤조로. 근데 그냥 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서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그러니까 좀 앞부분은 사실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운데 안 네.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아까 데이터도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꼭 프린트 데이터 네. 보세요. 저희가 연초에 화학 스프레드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가 설마 했는데 이렇게 빠진 뒤에 매일 빠지더라고 매일. 네. 그러니까 아까 맞는 말이야. 매일 하종가 치고 있는 거야. 운임지수랑 다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 표현하기 전에 저희가 매일 이걸 발행하자 데이터를. 그렇죠. 매일 저희가 사실 데이터 네. 업데이트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 보고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그런 건 잘 안 보시더라고. 매일 안 보시죠 사실. 아니 사실 자기가 네. 보유하고 있다면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 그거를. 네. 이건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아니, 뭐 저희끼리는 걱정했죠. 야 큰일 났다. 어느부터 이제 말수를 안 하고 시작하고 데이터 업데이트한 얘기도 서로 안 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반 투자자분들 간극을 좀 줄여야겠어. 그 부분들은 염차장도 그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실 때 그 자료들 보여 매일매일 업데이트 네네. 하셔야 된다. 그거는 왜냐면 업데이트한 거 보여드리니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이겨들아 이론.